제 이름은 박혜임이에요. 올해 67살이 되었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제 여정을 따라오시면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같은 번화한 모습이 아니었고, 그때는 흙길과 나지막한 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동네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동네 어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죠. 어린 저에게 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였어요. 우리 집은 비좁고 낡았지만 비 오는 날이면 빗물이 새지 않는 튼튼한 지붕을 가진 집이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생계를 도우셨어요. 부모님 모두 열심히 사셨지만 그 덕분에 집은 늘 적막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부모님은 새벽같이 일을 나가셨고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셨죠. 하루 중 몇 마디 나누는 대화가 전부였어요. 오늘 잘 놀았니? 숙제는 다 했니? 저 같은 짧은 질문에 대답하면 대화는 끝이 나곤 했죠.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지만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나 방법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은 항상 조용했어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공책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가끔 그 무리에 섞여 보려고 했지만 금방 겉돌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늘 조용한 편이었죠.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반 친구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늘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어요. 선생님은 가끔 그런 저를 보며 헤이마, 친구들과 좀 어울려 보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겐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음악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반 친구들을 앞에 세워 노래를 부르게 하셨는데 저는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자주 혼났어요. 목소리 좀 크게 내봐, 헤이마. 라는 선생님의 지적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 이후로 저는 무대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자연이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집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혼자 걷는 걸 좋아했어요. 봄이 오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름에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부채질을 하며 매미 소리를 들었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사색에 잠기곤 했죠. 겨울에는 눈이 내리면 공원이 온통 하얗게 변했는데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특히 겨울이 되면 새벽 공원의 적막함 속에서 혼자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눈사람에게 작은 돌멩이로 눈을 만들어주고 집에서 몰래 가져온 목도리를 둘러주면 제법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 눈사람에게 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죠.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5살 때였어요. 당시 저는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편집부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매일같이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상이 바뀌게 된 계기는 회사 동료의 권유로 참석한 친구의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장은 꽤 화려했어요. 커다란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드레스가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저는 결혼식의 분위기에 살짝 압도된 기분이었어요. 평소 낯을 가리는 편이라 아는 사람 몇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나면 혼자 남기 일쑤였죠.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신랑 측 친구라며 소개된 한 남자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가 바로 훗날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편안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투는 부드럽고 웃을 때는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죠.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몇 마디 나누고 말겠거니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출판업에 관심이 많다며 제 일을 물었고 저는 그의 일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그는 작은 건설 회사에서 일하며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둘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업무 얘기나 가벼운 일상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때로는 책이나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어요. 그날은 하늘이 맑고 바람도 상쾌했죠. 우리는 차를 타고 한적한 국도를 달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 이야기, 그리고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고,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쌓여갔어요. 그 사람은 저를 정말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고 가끔씩은 장난스럽게 제 기분을 풀어주기도 했어요. 그는 항상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졌죠. 연애 기간 동안 그는 꾸준히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말마다 저를 만나러 와줬고 특별한 날에는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를 준비해 주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한창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가 준비한 작은 이벤트였어요.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작은 꽃다발과 함께 서 있었어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이 꽃은 내가 웃었으면 좋겠어서 준비했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연애가 지나고 그는 저에게 결혼을 제안했어요. 어느 평범한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헤이마, 나랑 평생 함께할 생각 있어?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신이 들었어요. 응, 나도 그러고 싶어.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정신없고 분주했어요. 두 집안의 가족들과 상의하며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집을 구하는 일까지 모든 게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헤이마,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빠는 마음이 놓인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결혼식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드레스 자락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숨을 고르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죠. 헤이마, 준비됐어? 그 말을 듣자마자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집은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남편은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준비해 주었고, 저는 저녁마다 그의 퇴근을 기다리며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항상 저를 밝게 만들어 주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작은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근교로 나들이를 가고 때로는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게 이어졌어요. 물론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남편은 언제나 저에게 혜임아, 너랑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죠. 결혼 후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을 맞이했어요. 바로 첫째 아들의 출생이었죠.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마치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생명이 나를 보고 웃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첫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활발하고 건강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을 때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몰려왔죠. 남편도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첫 시작이구나 라고 말하며 아이의 이름을 손수 지어주었어요. 우리 부부는 처사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에 웃고 울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첫째가 3살이 되었을 때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는 첫째와는 다르게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어요. 첫째가 집안을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만드는 동안 둘째는 조용히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곤 했죠. 그 차분함 덕에 육아의 어려움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둘째를 우리 집의 평화유지군이라고 부르며 웃었어요. 둘째 아이의 출생은 우리 가정에 또 다른 색깔의 행복을 더해 주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육아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 피곤할 법도 한데 아이들과 놀아주는데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근교로 나들이를 가곤 했죠. 아이들은 아빠를 너무 좋아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셋째 딸이 태어났어요.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은 다시 한번 활기를 띠었어요. 딸은 남편의 얼굴을 꼭 닮았고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남편은 딸을 보며 이 아이는 정말 천사야라고 말하곤 했어요. 집안에서 셋째는 마치 작은 공주님처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다른 성격과 필요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았죠. 첫째는 활발한 성격 덕에 자주 사고를 치곤 했고 둘째는 워낙 조용하다 보니 때로는 그 마음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셋째는 막내로서의 애교가 넘쳤지만 그만큼 손이 많이 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나날들 속에서도 남편과 저는 늘 서로를 의지하며 육아를 해나갔어요. 아이들이 자라며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고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첫째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말했을 때, 둘째가 첫 생일을 맞아 조그맣게 웃었을 때, 셋째가 잠들기 전 제 품에 안겨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더군요. 셋째가 5살이 되었을 무렵, 남편이 병원에 다녀온 뒤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혜임아, 나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대.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대. 처음에는 그저 피로가 쌓였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졌어요. 결국 남편은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던 날,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헤이마,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남편의 병이 진행될수록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아이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들에게 인생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죠. 그는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저를 위로하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게 정말 감사한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남편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헤이마, 아이들을 잘 부탁해. 나는 이제 편히 쉴게.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들도 각자 나름대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슬퍼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말과 추억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한 엄마로 남기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편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점점 자라며 각자의 길을 찾아갔고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추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첫째는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 셋째는 유치원생이었죠. 세 아이는 각자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갔지만 나름대로 강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자 했어요. 첫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리더십이 강한 아이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항상 친구들을 이끌며 놀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첫째는 가족의 맞이로서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는 동생들을 돌보며 저를 도와주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엄마, 제가 동생들 숙제도 봐줄게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뭉클했어요. 첫째는 중학교 시절에 학급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엔 많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저는 그에게 아빠라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상상도 못할 거야. 자신감을 가져라고 응원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감 있게 친구들을 이끌며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줬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엄마, 나중에 제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곤 했죠. 둘째 아들은 차분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자랐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집에서 혼자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았어요. 남편이 생전에 둘째와 함께 도서관에 자주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둘째는 늘 아빠와 함께 읽었던 책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때로는 그 책을 다시 꺼내 읽곤 했죠. 학교에서도 둘째는 늘 우등생이었고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빠져들며 연구하고 배우는 걸 즐겼어요. 특히 과학과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저는 그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방과 후 수업이나 과학 캠프에도 자주 보내주었어요. 둘째는 엄마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딸은 막내답게 애교가 많고 명랑한 성격으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집안에서도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셋째는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며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녀는 노래와 춤을 좋아했고 어린 나이에 이미 학교 공연에서 주인공을 맡아 무대에 서기도 했어요. 셋째는 항상 엄마, 나중에 저는 연예인이 될 거예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곤 했어요. 그녀의 끼와 열정은 주변 사람들을 금방 사로잡았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셋째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방과 후에는 댄스 학원과 연기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았죠. 그녀는 무대에서 빛나는 자신을 상상하며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각자의 길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쁘기도 했지만 때로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게 했어요. 첫째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바쁜 학업 생활에 매진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그는 엄마, 꼭 좋은 대학에 가서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룰게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찡했지만 동시에 그가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기를 바랐어요. 둘째는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더 독립적인 성향을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과학 올림피아드와 같은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그의 재능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자신감을 더욱 키워주었어요. 저는 그의 성장을 보며 남편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곤 했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둘째의 성과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지 상상해 보았죠. 셋째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고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열린 연극제나 공연에서는 항상 관객들의 주목을 받으며 사랑받았어요. 그녀는 늘 엄마, 저 무대 위에 있을 때 아빠도 저를 보고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럼 아빠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안아줬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따라 대학에 진학했어요. 첫째는 경영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고, 둘째는 이공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구 활동에 몰두했어요. 셋째는 예술대학에 진학하여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서 저는 점점 집안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독립해 나가면서 저는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실감했어요.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어른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빈자리가 때로는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을 응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의 삶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느꼈어요. 아이들의 성장과 독립은 제게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주었지만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각자 독립한 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족의 유대를 이어갔어요. 첫째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며 직장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둘째는 연구소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과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갔어요. 셋째는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성장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비록 남편은 곁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과 가르침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속으로 우리 아이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라고 속삭이곤 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첫째는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 셋째는 유치원생이었죠. 세 아이는 각자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갔지만 나름대로 강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자 했어요. 첫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리더십이 강한 아이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항상 친구들을 이끌며 놀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첫째는 가족의 맞이로서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는 동생들을 돌보며 저를 도와주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엄마, 제가 동생들 숙제도 봐줄게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뭉클했어요. 첫째는 중학교 시절에 학급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엔 많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저는 그에게 아빠라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상상도 못할 거야. 자신감을 가져라고 응원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감 있게 친구들을 이끌며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줬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엄마 나중에 제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곤 했죠. 둘째 아들은 차분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자랐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집에서 혼자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았어요. 남편이 생전에 둘째와 함께 도서관에 자주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둘째는 늘 아빠와 함께 읽었던 책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때로는 그 책을 다시 꺼내 읽곤 했죠. 학교에서도 둘째는 늘 우등생이었고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빠져들며 연구하고 배우는 걸 즐겼어요. 특히 과학과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저는 그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방과 후 수업이나 과학 캠프에도 자주 보내주었어요. 둘째는 엄마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딸은 막내답게 애교가 많고 명랑한 성격으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집안에서도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셋째는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며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녀는 노래와 춤을 좋아했고 어린 나이에 이미 학교 공연에서 주인공을 맡아 무대에 서기도 했어요. 셋째는 항상 엄마 나중에 저는 연예인이 될 거예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곤 했어요. 그녀의 끼와 열정은 주변 사람들을 금방 사로잡았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셋째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방과 후에는 댄스 학원과 연기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았죠. 그녀는 무대에서 빛나는 자신을 상상하며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각자의 길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쁘기도 했지만 때로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게 했어요. 첫째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바쁜 학업 생활에 매진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그는 엄마 꼭 좋은 대학에 가서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룰게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찡했지만 동시에 그가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기를 바랐어요. 둘째는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더 독립적인 성향을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과학 올림피아드와 같은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그의 재능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자신감을 더욱 키워주었어요. 저는 그의 성장을 보며 남편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곤 했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둘째의 성과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지 상상해 보았죠. 셋째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고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열린 연극제나 공연에서는 항상 관객들의 주목을 받으며 사랑받았어요. 그녀는 늘 엄마, 저 무대 위에 있을 때 아빠도 저를 보고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럼 아빠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안아줬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따라 대학에 진학했어요. 첫째는 경영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고, 둘째는 이공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구 활동에 몰두했어요. 셋째는 예술대학에 진학하여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서 저는 점점 집안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독립해 나가면서 저는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실감했어요.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어른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빈자리가 때로는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을 응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의 삶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느꼈어요. 아이들의 성장과 독립은 제게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주었지만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각자 독립한 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족의 유대를 이어갔어요. 첫째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며 직장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둘째는 연구소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과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갔어요. 셋째는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성장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비록 남편은 곁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과 가르침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속으로 우리 아이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라고 속삭이곤 했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식들 셋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엿보였어요.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이 갈등은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느껴졌어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은 너무나 가슴 아팠고 나는 그럴수록 더욱 고립감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 사이의 작은 갈등으로 시작되었어요. 첫째 아들은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대출을 요청했고, 둘째 아들은 새 집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셋째 딸은 부모님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자식들 사이에서 서로의 요구가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자식들이 모두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서로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첫째는 집안의 맏아들로서 항상 부모님의 기대를 받았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의 요구는 항상 가장 큰 몫을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건 내 몫이에요. 내가 형편이 어려운 걸 알잖아요.
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며 첫째 아들은 집안의 맏아들로서 마땅히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 그를 보며 나는 조금 불편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가 사업을 시작하는 건 분명 중요하지만 나는 그저 자식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의 주장에 반발하며 말했어요. 형만 내 것 다 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엄마, 저는 이 사업 아이디어가 진짜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형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돈만 달라고 하지. 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둘째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좀 더 많은 재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그는 매번 첫째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셋째 딸은 자식들 중에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고 주장했어요. 엄마, 유산은 고르게 나누어야 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라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게 맞아요. 딸은 항상 가족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자식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딸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싸우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은 커져만 갔고 나는 그저 조용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들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길 바랐지만 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점점 힘이 빠졌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식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을 일으켰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팠어요. 이때부터 나는 점점 더 자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내 유산은 이제 너희들에게 물려줄 생각 없어.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결과야. 내 유산은 내가 기부할 거야. 너희들 간의 싸움을 보고 나니 물질로 얽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처음에 너희들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남길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결정을 굽히지 않았어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더 이상 물질적 유산을 두고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부를 결심한 건 너희들한테 더 이상 물질적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것이었어요. 기부하고 나서 나는 너희들 간의 다툼이 사라지기를 바랬어. 그래서 나는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눠주기로 했어. 그게 너희들에게도 좋은 일일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내가 어떻게든 기부를 실천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기부하기로 결심한 뒤 나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부할 기관들과 단체들을 선정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 단체들을 비교하고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선택하는 과정이었죠. 내가 물려줄 유산이 많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곳들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얻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마음이 컸어요. 기부를 진행하는 동안
너희들은 여러 번 나에게 이의를 제기했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나한테는 남기지 않느냐라고 묻는 너희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나는 내 결정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실망시킨 모습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적 유산을 남겨두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기부를 결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너희들 간의 싸움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고, 둘째,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평생 노력해서 모은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기부가 끝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그 재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산을 남기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유산을 기부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결정을 내린 후 제가 만약 자식들에게 이 말을 꺼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날 마침내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그런 반응을 예상했지만 그 모습을 직접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너희들, 내 유산은 이제 너희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어.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결과야. 내 유산은 내가 기부할 거야. 너희들 간의 싸움을 보고 나니 물질로 얽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렇게 말하자 큰아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엄마, 농담하지 말아요. 진지하게 말한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는 분명히 내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단을 내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짜로 내가 기부할 거야. 둘째 아들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정말로 그럴 거예요? 나한텐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의 그런 반응이 예고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물질에 대한 욕망이 컸던 그는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러나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결정을 확고히 하고 있었어요. 진짜야. 내 유산은 나의 것이었고 내가 어떻게 쓸지는 내 자유야. 딸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녀는 제게 기대었던 것 같았어요. 자식들 모두 그런 마음이었겠죠. 나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상실감과 혼란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자식들은 저의 재산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이제 깨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큰아들은 손톱을 물어가며 분노를 숨기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했는데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하다니. 내 노력은 어디에 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들 간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깊어진 걸 보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제게서 물질적인 유산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그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동안 그들의 삶이 제 재산에 의존해왔다는 걸 깨닫게 됐고,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너희들, 내 결정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유산을 물려주면 또다시 너희들끼리 싸우고 그 싸움은 끝없이 계속될 거야.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딸은 아직도 울고 있었고 아들들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기부를 결심한 이유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결정을 그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유산을 기부한다고 결심한 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제 자식들이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정말 다양했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제 결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선택은 너무나도 예기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저에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냐? 자식들이 그렇게 반응할 텐데 왜 그랬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의 결정은 사회적인 시선에서 보면 대단히 이례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선 저의 친한 친구들 중 일부는 저에게 조금은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박 선생님, 그게 정말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나서서 기부하겠다고 하니 자식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친구들은 저의 결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의무라는 생각이었죠. 그들은 제 유산을 기부하는 것이 자식들을 버린 것과 같다고 느꼈을 거예요. 저의 결정에 대해 친구들이 말하는 반응은 그런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나름의 우려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제 결정을 응원하면서도 자식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물질 때문에 싸운다면 제가 아무리 재산을 남겨줘도 결국 그 싸움은 끝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친구 중 한 명은 그렇게 걱정하면서도 결국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그녀는 예전부터 저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의 독립적인 성격과 남다른 삶의 철학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저의 결정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박 선생님, 당신은 항상 그런 분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결국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선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저의 결정을 두고 가장 큰 논란은 저희 이웃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집은 꽤 오래된 동네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곳의 이웃들은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죠. 그들 중 대부분은 제 유산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제 결정을 알게 된 후부터 그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직접 묻기도 했어요. 박 선생님, 그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때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꼭 옳은 일이란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은 계속해서 제 결정을 비판했어요. 그들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고,
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어느 날 한 이웃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박 선생님, 사실 저도 그 결정을 조금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도 당신이 자식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돼요. 결국 자식들이 나중에라도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찔림을 느꼈어요. 어쩌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결정을 철회할 수 없었어요. 물질적 유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라고 다짐했으니까요. 그 후, 제 결정을 둘러싼 이야기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 자식들 다 놓고 유산을 기부한다고 한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라는 이야기가 나돌았고, 그 소문은 점점 더 확대되었어요. 어떤 이웃은 저를 걱정하며 박 선생님, 자식들 없이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세요? 결국 외롭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 유산을 기부하는 대신 자식들에게 남기면 제 인생이 조금 더 평온했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유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사람들은 물질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결정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 결정을 지지한 이들은 제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제 선택이 그리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결정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제가 유산을 기부하는 결정은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제 결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비판적이었고, 그들은 제게 여러 가지 충고를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라고 결심했으니까요. 결국 제 결정은 사회적 시선과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유산을 기부하고 난 후 제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만 남게 되니까 혼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홀로서기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어요. 자식들이 물질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질적 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홀로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가족 없이, 자식들 없이 나는 정말로 홀로 남은 것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의 얼굴도 보지 않고 밥을 먹어도 혼자였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이랑 함께 있을 때면 집안이 따뜻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나니 처음에는 그 공허함이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동안 너무 자식들에게 맞춰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을 거야.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았어요.
자식들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사실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늘 그들의 삶에 신경을 썼고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취미를 갖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 저는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혼자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여행을 가고 싶어도 그들이 학교가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여행을 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어요. 여행을 가는 동안 나는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첫 번째 여행지는 제주도였어요. 제주도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한 기억도 있었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갔던 기억도 있었죠.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저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느꼈던 그 평화롭고도 자유로운 느낌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주도 여행 이후 저는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홀로 여행하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그 자유로움을 즐기게 되었어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점차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그런 여행들이 제게는 큰 의미가 되었고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어요. 여행뿐만 아니라 저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기로 했어요. 사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취미를 가지기보다는 그들의 생활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미를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그림 그리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그동안 바빠서 그림을 그릴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화방에 가서 재료를 사고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그리지 못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그림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내면의 나와도 가까워졌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게 되었어요. 그림 그리기 외에도 저는 책을 읽는 것에도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신경 쓰느라 책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 독서와 공부를 꾸준히 이어갔어요. 또한 저는 동네의 작은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어요. 그런 만남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온 만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원봉사는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웃음과 감사한 마음을 받을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많았지만 점차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자식들이나 가족 없이도 나는 나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인생을 더 나은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 후 여가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제 시간은 거의 없었고 자식들의 스케줄에 맞춰 살다 보니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유산을 기부하고 나서부터 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자식들과의 갈등이 끝나고 저는 정말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먼저 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한 삶만 살았던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는지 알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해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우선 여행을 통해 내 마음의 정리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여행을 떠날 여유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혼자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자유로움에 매료되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저는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특히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산과 바다, 숲을 거닐 때마다 그동안의 고단한 삶과 갈등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자연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속에서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삶은 언제나 흐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야. 자연 속에서 느꼈던 그 평화는 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면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여행 외에도 저는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취미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취미들을 시도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취미는 그림 그리기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늘 다른 일들에 밀려 미뤄두었던 것들이었죠. 이제는 그 시간이 주어졌고 저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도 많았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그 과정을 즐기게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며 내면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점차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색을 칠하고 선을 그으면서 나는 내 안의 깊은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것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치유가 되었어요. 또한 저는 글쓰기도 시작했어요. 그동안 일상에 쫓겨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제대로 풀어낼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글을 쓰는 것이 내게 중요한 활동이 되었어요. 저는 일기 형식으로 내 마음속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이 풀리면서 점차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글을 쓰면서 내 삶의 여정을 되짚어 보았고, 그동안 겪었던 갈등과 고통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내가 겪었던 갈등을 글로 풀어내면서 나는 그 감정들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큰 치유의 시간이 되었어요.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밖으로 꺼내어 놓을 수 있었고, 그렇게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치유 과정이었어요. 또한 저는 명상을 시작했어요. 명상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었어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빠르게 흘러간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어요. 명상은 내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가 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얼마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자식들과의 갈등, 외부의 시선 등은 결국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가 활동을 통해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고 여행을 떠나며 명상을 통해 제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얻은 내면의 평화는 저에게 큰 선물이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가끔씩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저를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 삶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가 활동을 통해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더욱더 내면의 성찰을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 삶은 이제 어느덧 한 편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자식들과의 갈등은 힘들었지만 그 끝에서 저는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오로지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원하고 즐기는 것을 찾으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유산을 기부한 결정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지만 오히려 저는 그로 인해 더 자유로워졌어요.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재산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였어요. 혼자서 여유를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가며 보내는 시간은 그 자체로 큰 기쁨이었어요. 여행을 떠나거나 그림을 그리며 느낀 자유로움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값졌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와 동일시되지 않아요. 그동안의 삶은 나를 만들어낸 과정일 뿐,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겠지만 나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 변화에 맞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제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